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우리 지방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기존 기조로 출제되는 지방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제 모의고사 기존 기조용이 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5주간의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벨 1, 레벨 2. 그래서 일주에 2개씩 모의고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20번이 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신규 출제가 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100일 기도를 하셨더라도 문제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혹시 지방직 7급과 군무원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올해 군무원 화제의 모의고사와 지방직 7급 문제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직 7급 이 화제의 모의고사는 전년도 모고와는 다르니까 안심하고 푸셔도 되고 이제 기존 기조 모고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년도 100일 기도 모의고사 중 7급 정도의 수준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오답률 상위 30선을 다시 전년도 100일기도 오답률 30선,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낸 게 있어요. 그거는 출제기조 전환 대상인 구급용 모의고사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하얀 색깔 표지로 이렇게 파노라마 필름이 지나가는 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30회의 모의고사가 들어있으니까 그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방직 7급 대상 화제의 모의고사 10개에다가 그리고 전년도 100일 기도에 오답률 베스트 요 이 30선 그러면 40개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 1주에 이 문제 출제 영역 표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1회와 2회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실 때 이 레벨 1, 레벨 2를 연달아서 푸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1회를 풀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2회를 다시 느낀 점을 적용해서 풀고 다시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격일로 풀어나가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지방직 7급이 지금 9급은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됐는데 여전히 기존 기조라서 공부할 게 많죠.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문학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확장팩 같은 걸로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문학도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문학을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건 출제기조 전환 후의 친구들처럼 지문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거는 출제기조 전환 후 트렌드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예전의 기존 기조와 접점이 있어요. 왜? 굉장히 문법적이고 그리고 또 어문 규정적인 요소도 들어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기억은 시제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어휘죠. 중복 표현. 그 다음에 3번 부사와 연결함 이것도 문법이죠. 그 다음에 리을 맞춤법이잖아. 로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 출제기조 전환 후의 문제와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어도 기존 기조일 때 좀 더 빡세게 규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볼까요? 자, 여기 1번을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이 나의 첫 출근이다. 이건 괜찮아.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은 미래인데 엇을 사용할 수 없죠? 과거 시제 선어활어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멀쩡한 걸 틀리게 고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많은 사람들이 소녀 가장에게 따뜻한 온정. 따뜻할 온자잖아요. 그치? 이거 어휘력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을 써야지. 뭐뭐니까는 뭐야? 왜냐하면 뭐뭐 하니까 인과잖아요. 자, 그 다음 로서는 지위나 자격. 그 다음에 로서는 수단 방법. 그러면 천냥빚을 말로 대신 갚는 거죠? 수단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뭘 써야겠어요? 로서를 써야겠죠. 쉽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난도 높게 이렇게 출제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 확장팩 안에 있는 맞춤법이나 적절한 어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 화법의 이론 문제입니다. 자, 기억의 발화 맥락과 표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문제를 풀 때는 자, 이 기억만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기억의 발언을 하게 됐나를 봐야 그래야 발화의 맥락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보죠. 1. 며칠 전 영양사 선생님이 잔반 없는 날 참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걱정을 하시더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그래서 어제 내가 봤는데 식사를 깨끗이 끝낸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 그러자 이제 잔반 없는 날 요즘에 하는지도 몰랐어. 홍보가 안 된 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학생 4가 식단표에도 표시돼 있고 잔반 없는 날 시행 주간에는 급식실 앞에 포스터도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거는 홍보가 안 된 건 아니야 라고 이 학생 3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학생 3이 내가 몰랐던 거지 다른 학생들이 몰라서 참여를 안 한 건 아니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요. 아, 나만 몰랐구나. 홍보가 잘 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서 미안한데 이것도 나만 모르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잔반 없는 날에 참여하면 보상이 혹시 있어? 라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화의 맥락은 자신이 몰랐던 걸 깨닫고 상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화 맥락부터 보시죠.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의견을 궁금해한다? 아니죠.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화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했음을 안다? 아니야, 관련은 있어. 근데 자기가 뭘 몰랐던 거죠. 맥락을 몰라서 답답하다? 아니죠. 이젠 깨달았죠. 나만 몰랐구나. 홍보가 잘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화제와 관련된 상황을 자신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이게 적절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된 표현의 전략. 내 탓이요라고 하는 관용의 전략입니다.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청자의 탓을 하지 않고 화자가 자기 자신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의 경류를 썼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제 우리 고전 시가에서 정철의 훈민가를 보도록 할게요. 훈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자, 그리고 보시면 시조가 여러 수가 연결되어 있는 연시조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임금과 백성의 사이, 하늘과 땅이다. 임금이 하늘, 백성이 땅이라는 거야.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시거든.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임금님께서 나, 백성인 나의 어려운 일을 듣고자 하신다면 내가 수확한 살찐 미나리, 우리가 이렇게 농사지어서 만든 이 수확물들을 어찌 나 혼자 먹겠느냐. 당연히 임금께도 바쳐야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과 백성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기 위해서 백성의 도리는 뭐야? 살찐 미나리를 백성들끼리 먹지 않고 임금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의 차이. 임금은 하늘, 그리고 백성은 땅이다. 근데 임금께서 하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자 하신다면 그 얼마나 황송하냐. 그러니 우리도 수확물을 임금과 함께 나눠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겨야 될 일을 다 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달파해도 소용이 없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고텨. 이게 뭐야? 다시. 평생에 다시는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뭐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 효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효를 실천할 걸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부부를 만들었어. 살아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어디서 망령된 것이 눈을 흘기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 근데 어디 이 마누라가 나한테 눈을 흘겨?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인륜을 실천하는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디귿은 아니네요. 디귿은 여기다. 이거는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다 하고 점프. 여기 기호제시 없네요. 자, 나무로 삼긴 중 벗같이 친구처럼 유신이 믿을 신자죠. 그래서 나무로 생긴 사람 중, 나무로 태어난 사람 중 친구처럼 믿음 깊은 존재가 있을까? 없다. 친구가 믿음이 깊은 존재다. 나의 웬일, 왜다가 그르다라는 뜻이에요. 틀리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의 틀린 일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번님이 아니면 사람 되는 게 쉬웠겠느냐. 그래서 친구가 믿음이 깊다면서 내가 틀린 일을 하면 친구가 충고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같이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륜을 실천하는 모습을 버세행위로. 버세행위가 뭘까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다 그것을 고쳐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수.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말라. 비록 못 먹어도 이 남의 밥을
이렇게 빌어먹지 말라. 그러면서 한 번 때가 타고 나면 다시는 씻기 어려워 라고 했어요. 한 번 때가 실린 뒤에는, 즉 여기서 한 번 부정을 타다, 한 번 비도덕적인 일을 하다, 그러고 나선 넌 다시는 깨끗해지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치인의 도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한 번 때 탄 후면 이거 이상적이야 부정적이야, 때 타고 나면 이건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한 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나면 다신 돌아오지 못해라고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전 시간은 사실 독해가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출제가 될 만한 필수 고전 시간은 미리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품을 확장팩, 알고리즘 확장팩의 고전 파트에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하면서 이게 현대어풀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제시된 사례들의 공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나는 다른 글이지만 공통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는 파리 시가지가 프랑스 혁명가들한테 유리했대요. 이 길의 구조가 이게 바리케이드도 되고 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혁명 과정에서 숨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도시를 장악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폴레옹 3세는 이를 깨닫고 파리의 거리 구조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가한테 유리하지 않게 만들었겠죠. 왜? 자신은 지배의 계층이니까요.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혁명하기 쉬운, 그렇게 뭔가 굴처럼 되어 있고 미로처럼 되어 있는 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통치가 좀 더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다른 요일에 비해 가방 회수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새벽 비행기 승객들의 불만이 유난히 높아. 그래서 이 항공사가 승객들이 수화물 반환소에 도착하는 시점에 짐이 이미 도달해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월요일 새벽 비행기를 수화물 반환소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게이트에다가 정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만이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승객들한테 좋아진 거예요? 아니야. 사실 가까운 데서 많이 안 걷고 기다리는 게 낫거든? 근데 기다리면서 투덜거리니까 차라리 비행기를 멀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승객들이 걸어와야 돼. 근데 걷는 동안 짐이 먼저 오거든. 그러니까 승객들은 걷는 동안은 불평을 못 하잖아요. 예. 멀다고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런 트릭인 거 몰랐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공간을 의도대로 적절히 활용해서 불만을 줄인 거예요. 자,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점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그럼 의도대로 공간을 활용한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공간 얘기 나온 게 1, 3번인데 공간 배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를 실현한다.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여기서 이익 극대화라는 면은 둘 다 맞아 보이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죠, 나는. 그리고 가도 나폴레옹에겐 효율적이지만 혁명가들한텐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효율적 운영이 잘못된 표현이고, 그래서 1번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거, 통제를 실현하려고 한 거, 그게 바로 나폴레옹과 여기 항공사의 공동의 목적이죠. 목적. 자, 여기서 선생님, 가가 질서 유지나 통제하려고 한 건 알겠는데 이 나가 질서 유지나 통제 실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승객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게 이게 질서에 좋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기존 기조에는 한자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기역부터 디귿의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다 음은 부정인데 어떤 한자들로 조립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일단 문맥에서 힌트부터 얻을게요. 자, 이 기관의 대표는 부정축제를 일삼았다. 부정축제라는 건 나쁜 일을 쌓아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나쁜 일, 부정적인 거 부정 탔어, 정의롭지 못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해서 바를 정자가 도덕이나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바르지 못함, 비도덕적임. 바로 여기서 이 기역의 부정은 바를 정이어야 돼요. 답 나왔다, 바로 그냥. 자, 그 다음. 그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때 부정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나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걸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할 정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때 부자는
부인하다 할 때 부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이 안일불자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뜻은 둘 다 안일부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부인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인정하지 아니하다. 자, 그다음 그 집을 출입하면 부정탄다는 말이 있어. 이건 좀 샤머니즘적인 부정이죠. 이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이라고도 하죠. 좀 샤머니즘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답안은 2번입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잘 보시고요, 항상. 자, 그리고 여기 출제된 오답들 중 이 부부가 부정을 저지르다. 불륜. 그럴 땐 정조의 정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들정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6번 볼까요? 현대시입니다. 자, 이 현대시도 제목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자, 언제, 누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의 주제를 위한 매뉴얼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긍정 상황이냐 부정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하는지를 도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해볼게요. 고향 앞에서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산짐승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 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가 등장했어요? 화자가 아직 등장 안 했죠? 풍경만 나오는데 어떤 풍경인지 봐봐. 흙이 풀리는 냄새가 난대. 흙이 꽁꽁 얼었다가 흙이 녹고 있어. 계절이 언젠지 알겠죠? 자, 그리고 강바람은 산짐승 우는 소리를 불러. 이게 산짐승 우는 소리가 진짜 들렸다기보다는 강바람 소리가 산짐승 우는 소리 같이 들려. 그리고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강도 얼었었고 땅도 얼었었던 겨울에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구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풀고 싶죠? 1번. 근데 앞에서 봤던 고전시가랑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정철의 훈민가 같은 경우는 이게 연시조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주제가 나와요. 근데 현대시는 한 년 한 년 소주제를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 주제를 파악해야 부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건대 이게 형식에 대한 질문이면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한 질문은 끊어서 푸는 게 아닙니다. 현대시는. 자, 그래서 더 읽어요. 진종일 나룻가에서 서성거리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자, 그래서 나는 나룻가에서 서성거려요. 나룻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떠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죠. 근데 행인의 손을 잡아. 오가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할 거래. 나는 행인을 기다려. 근데 내가 특별히 내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행인을 기다린다고 했을까? 뒤를 보시면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여러분, 고향 가까운 주막에 가요. 그러면 누구랑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행인이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향에 대해서.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나루터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향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붙잡고 고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양귀비를 끌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짓는다. 간간히 잔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이여, 이 사람들이 행인이지? 자, 오가면서 장사하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 뜨는 냄새가 나는 내 고향을요. 이 사람은 고향에 직접 가진 못하고 고향의 앞에서 고향 가는 걸 망설이며 사정이 있겠죠. 고향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한테 너무나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1번. 계절이 바뀌면서 드러나는 풍경 맞죠?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얼음장이 떠내려가요. 자, 그 다음.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 친근감을 기대한다. 손을 쥐면 따뜻할 거야. 자, 과거를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한단 말이냐. 행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고향을 상실한 장군의 서름? 아니요. 나는 못 가지만 고향에 갔었을 장군들에게 고향 소식을 묻고 싶다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기억과 같이 주장한 핵심적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읽고 맨 위로 올라갈게요. 이 전역을 어찌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자, 그럼 맨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민족의 흥하고 망함은 그 민족의 사상에 달렸으며 사상이 지향하는 바는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 근세에 종교, 학술, 정치, 풍속이 사대주의 노예가 된 건 왜 그랬을까? 자, 나는 고려 인종 13년 서경의 전역,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이 원인이라 본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 왜 중요할까? 자, 역대사가들은 이 사건,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을 국왕의 군대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말할 뿐이나 실제 이 사건은 낭과 불가 대 유가의 싸움이었으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고 독립당 대 4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었다. 근데 누가 이겼어? 누가 이긴 거야? 유가가 이겼고 한학파가 이기고 4대당이 이기고 대보수사상이 이긴 거죠. 김부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기 때문에 조선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속박 속에 정복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묘청이 이겼으면 조선은 독립적이고 되게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과 같이 주장한 핵심 이유는 자, 묘청이 김부식에게 진 것이 뭐 했기 때문이야? 결국에 이게 단순히 그냥 국가가 이겼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육아, 보수적 사상, 사대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 낭가나 불가의 사상적인 다채로움을 눌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낭가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이 소멸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나라가 못됐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8번 볼까요? 8번의 배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치 문제는 배치해야 될 조각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경우와 그리고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치해야 될 조각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경우는요. 접속어나 지시어가 앞에 있을 때라고 독해 알고리즘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 맨 앞에 지시어 그가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읽을게요. 자, 그는 범죄자의 기질을 타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자의 경우에도 초범이라도 무기한 그러면 구금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그땐 수감에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유형 분류를 했네요. 범죄자한테 약간 범죄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냐 우발적이었냐 이렇게 나눠서 약간 형량을 달리하는 것을 주장한 거야 그가.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볼게요. 범죄학에서 고전주의 범죄학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에 비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의 대표적인 베카리아는 이 형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진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한 형벌의 목적은 이렇게 범죄 예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처벌이 이렇게 통일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반면에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실증주의 범죄학이 있는데 그럼 고전주의 범죄학이랑 다르니까 이분법 체크하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봐. 그게 뭐야? 기질. 생물학적으로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났느냐? 심리학적으로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났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야의 창시자인 롬브로소는 범죄 억제를 위해 범죄자들의 개별적인 범죄 기질 나왔네. 이걸 도출해. 그런 다음에 교정, 교화, 치료를 실시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어떤 애들과 어떤 애들? 기질을 타고난 사람. 우발적인 범죄자. 자,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범죄자의 유형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이후에 집행유예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우발적 범죄는 집행유예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에 인지심리학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문에서 인지심리학을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인지심리학은 인간이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인지과정을 다룹니다. 인지과정은 두뇌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 기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그렇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인지심리학은 물리학, 생물학, 생리학처럼 이렇게 실험, 가설 검증을 사용하죠.
자,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인식,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 이런 거, 대상 인식, 기억, 문제점 해결. 이런 모든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암과 관련이 있어요. 암. 인지심리학은 인간이 자기 세상과 세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이 단편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조직화된 지식으로 변환하여 저장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지식이 우리 사고 행동을 결정짓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루는 삶의 범주예요. 여러분 요약하는 거 보이시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을 다룰 때 실제 대상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실제 대상을 어떤 상징이나 다른 형태로 추상화해서 표상이라고 해서 가져와요. 자, 그럼 이 정도 읽었죠? 그러면 선지로 가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되읽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인간의 각종 생활은 암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든 암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 다음, 인간은 실물 자체가 아닌 표상으로 실제 대상을 그대로 떠올리는 게 아니다. 표상으로 대상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 인간이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우리 두뇌의 물리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 다 참 찾았고요. 참을 찾지 못한 거 4번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틀렸나 볼게요. 인간은 환경과 자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단편적으로 주장하나요? 아니죠. 단편적이라는 말은 정보 자체를 수식하고요. 단편적인 정보들이 어떻게 조직화된 지식으로 변환되어 저장되는지. 그러면 단편적인 정보들이 조직화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야. 정보는 단편적이지만 조직화해서 저장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네, 10번입니다. 자, 이거는 표준어 규정이에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확장팩에 알고리즘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마을과 마실은 복수 표준어죠. 쓸 때 용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표준어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중 하나만 인정했다가 이제 둘 다 인정하고요. 그 외의 형태도 인정하는데 주책스럽다. 주책 맞다도 됩니다. 네 가지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독인객인이라는 말은 있지만 도찐개찐은 없습니다.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할 때 독에 걸린 뭐에 도나 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독인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까다롭다와 까탈스럽다 이제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볼게요. 다음 소설의 시점이 가진 한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시점부터 파악해야겠죠. 시점은 원래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다. 그럼 1인칭.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다. 그럼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인칭 중에서도 서술자가 주인공이다. 갈등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서술자가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관찰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1인칭 관찰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3인칭 중에서 자, 이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는데 이 인물들의 마음을 다 알고 사건의 의미도 알고 어떻게 될지도 알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 전지전능한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작품에서는 작가가 신이잖아. 모든 걸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추리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작가인데 모르는 척해.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어. 그래서 알아도 안 알려줘. 모르는 척해.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손님과 어머니인데 오키가 서술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저씨와 엄마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나라고 했으니까 1인칭이고요. 그리고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은 엄마와 아저씨가 관습과 갈등하는 거죠. 이 연인이 세상의 편견과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특징이 자, 여기서 엄마와 아저씨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거든요. 이거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바로 와 라고 했어요. 근데 손수건 속에 종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됐대요. 종이가 있어요. 자, 근데 펴보지 않고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손수건을 봤는데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자,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왔죠. 그리고 어머니는 가만히 있더군요. 자,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히 풍금을 치십니다. 구슬퍼요. 자, 이거는 영문을 모르는 거야. 사실 엄마가 아저씨한테 이제 떠나주세요. 내 마음 그만 흔들고 안녕. 이런 걸 써서 줬겠죠. 이거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거야.
왜 오키는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그 시점이 가진 한계는 정확한 사건에 대한 명백한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비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독자의 상상을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상을 해야 되죠. 그 손수건 안엔 정말 편지가 들어있었을까? 이 엄마는 뭐라고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에 제시된 용언 중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볼까요?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간 어미의 기본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성을 띠면 우리가 이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불규칙 활용에는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변하는 디귿 불규칙.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간의 받침 시옷이 모음 앞에서 떨어지는 시옷 불규칙.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 비읍이 모음 앞에서 이렇게 오우로 바뀌어서 더러워, 추워, 무서워, 고와, 도와, 와, 우어가 되는 이러한 비읍 불규칙. 여기서 오우가 된다. 이때 반모음 오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르가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르불규칙. 빨라, 굴러 이런 말. 일러 이런 말. 그 다음에 어간의 우가 모음어피 앞에서 탈락하는 자, 푸다를 퍼 하고 발음하는 우불규칙.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사실 출제기조 전환 후에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보는 구급 층기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지만 사실 기존 기조를 보는 지칠이나 군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집을 짓다. 모음어미 붙여봐요. 집을 지어. 시옷 없어졌지. 시옷 불규칙. 그 다음에 친구를 돕다. 아를 붙이면 도와가 되죠. 이게 비읍 불규칙. 그 다음에 돈을 주다에서 여기 모음어미 와도 주어 똑같죠? 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불규칙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달리기가 빠르다에서 르불규칙인 거 빠르 더하기 안돼. 얘가 리을 두 개가 돼서 빨라 이렇게 되겠죠? 르불규칙입니다. 빨라, 굴러, 일러 이런 말.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개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다음의 개요를 바탕으로 자료 활용을 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자료를 쓸 건데 자료를 어디에 무슨 용도로 쓴다이기 때문에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개요. 개요 먼저 읽고 얘 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어디에 놓을지를 알죠. 그럼 볼게요. 서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청소년들. 결론. 청소년 소비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 그리고 2번. 이 청소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점은 유명인을 너무 모방해요. 유행에 민감해요. 그리고 청소년이 소비를 할 때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느냐. 대중매체 광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나 가족의 조언. 자, 근데 해결 방안은 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볼게요. 여기서 선지 보기 전에 얘 봐야지. 자료를 어디다 쓸까? 자, 백화점 명품 코너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럼 청소년들의 고가 명품 구매가 증가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죠. 이게 유명인을 모방하든 유행에 민감하든 어쨌든 고가의 상품을 산다는 게 문제야. 특히 20대나 이런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가방과 신발은 평균 50만 원대 고가인데도 구입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걸로 인한 건지 이걸로 인한 건지 모르죠. 그럴 땐 문제점 중 어디 하나에다 놓는 게 이상해요. 이럴 땐 문제점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가의 상품을 사는 게 문제 자체죠. 그러면 본론의 1에 여기에 다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1에 얘를 다로 추가해. 그리고 고가의 명품 구매를 쓴 다음에 근거로 제시한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이런 거는 다자간 대화니까 관계성을 파악해주는 게 좋아요. 본문의 공간 특성이 드러나지 않네요. 학교는 학습을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학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의견에 동의해요. 받아들여. 받아들일 땐 이렇게. 그러나 그런 내용을 홍보글 했으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요. 반대 의사니까 물결. 자,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학생 2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요.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학교가 집단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제시를 해서 의견을 바꾸네요.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어떨까요? 그러다 학생 1이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학교는 모두가 함께 생활하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자, 그러면 1번. 학생일은. 학생일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학생일이 일로 출발하지 않아서 미안해. 학생일은 학생 3의 발언에 반대하나요? 여러분 학생 3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함께 생활한다 위주로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 제시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에 동의하며 내용을 추가했다. 배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 2는 앞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수정해요. 그렇다면 뒤가 수정이죠. 그 다음에 학생 3은 학생 2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 자, 여러분 이건 고전 문법인데 안 어려워.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소화건해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국어를 보여주는 소화건해. 내용을 볼게요. 자, 공자가 증자더러 일러 가라샤대.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한번 쭉 따라 보세요. 공자가 증자더러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떨쳐서 부모를 현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에 대한 거죠? 공자가 증자에게 말하기를 뭐 효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효도의 시작은 뭐예요? 내 몸을 상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효도의 마침은 내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효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다. 비르소미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비롯하다 옛말이거든요. 비르소미오. 이게 시작이라는 부분이고 마참이니라 이게 끝에 대한 얘기예요. 4번은 내용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고전문법의 표기법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공자하고 여기 보면 공자는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에 주격조사 2가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모음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를 쓰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격조사로는 이 혹은 안씀 이렇게 세 개만 있었어요. 가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공자가 얘가 가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미음은 이어적기 하였다. 이어적기는 연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니은을 보면 여기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것이라인데 여기 이 자리가 비었죠. 그러면 시옷이 뒤로 넘어간 거야. 이어적기가 맞아. 근데 여기서 미음 같은 경우는 마참이니라. 미음이 뒤로 안 넘어갔죠. 마참. 마참의 마침이란 뜻이에요. 미음이 뒤로 안 넘어갔죠. 끊어적기예요. 자, 그래서 끊어적기 했어요. 미음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을를. 목적격 조사. 현대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채치원의 한시 추야우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한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한자로 나올 수도 있는 5개의 작품을 얘기해 드렸는데 확장팩에서 기억나십니까? 자,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송인, 추야우중. 왜 이 5개가 한자로 나올 수 있는지도 아세요? 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국어 교과서에서도 한자까지 가르치는 5개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현대어풀이 없이 한자만 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예전 기출에 한자만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추야우중 볼게요. 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리나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에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내 마음이 만리밖을 내닫네.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만리밖을 내닫는다는 게 뭐야? 가뜩이나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외국은 더 했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만리심입니다. 자, 그럼 선경후정이다 라고 하면 앞부분은 경치, 뒷부분은 정서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가을바람은 경치라고 볼 수 있지만 내 마음, 비가 내리는 것도 외부 정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마음. 그러면 선경후정이 아니라 자, 경정경정이에요.
그러니 선경후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가 있어요. 가을바람과 비 때문에 더욱 고향이 그리워요. 주제가 뭐야? 바로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게 바로 등불 앞의 마음이거든. 만리밖을 내닫는 내 마음. 내 고향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이요. 자, 그 다음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시켰다? 그럼 대립이 돼야 되는데 자연과 지금 날씨와 내 마음이 호응하죠. 우울해. 자, 그 다음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아니야.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을바람이긴 하지만. 근데 가을바람에 비 내리는 밤에 내가 울적해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이 변화하는 것이 이 시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다음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 발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선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왜? 그럼 밀어주고 싶은 애가 중간에 생겨요. 그러니 지문을 먼저 읽고 이 지문의 구조를 나름대로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에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걸 고르는 게 맞죠. 자, 그럼 내용입니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론으로 동물 권리론과 동물 해방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엇과 관련된 이론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다음에 동물 권리론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물 해방론을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어쨌든 하나의 쟁점을 둔 두 가지 이론이에요. 자, 1번부터 4번 볼게요. 특정한 이론적인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1번이 맞으려면 동물 권리론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 해방론이 나와야 돼. 그러면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론이 변화하는 과정이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는 공시적으로 나뉘어 있는 두 이론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상반된 두 주장이 서로를 비판했나요? 지금 각각 이게 어떤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상대 측의 이론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특정한 논점에 대한 특정 논점 밑줄 적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가. 자, 이것에 대한 두 입장. 바로 동물권리론 그리고 동물해방론. 그 다음에 특정한 현상을 설명한다. 현상은 뭐야? 물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현대 산문과 성어가 병합된 유형입니다. 그럼 내용 볼까요? 전관용의 껍빛단 리인데 제목이 왜 이러냐면 소련 이름 그리고 리 미국 이름 미국에서 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인국 박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은 이인국. 근데 껍빛단 리라고 불렸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떨 땐 친미하고 어떨 땐 친소하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친일하다가 친소했다가 친미하는 인간이에요. 기회주의자죠. 그럼 내용 볼게요. 소련 군의관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이인국은 스텐코프의 혹 제거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다. 스텐코프는 태어나는 날 이인국의 손을 부서져라 주며 고맙다고 외쳤다. 자, 다음날 스텐코프는 이인국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악수를 청했다. 혹 제거를 해줬잖아요. 내일부터 집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이인국 박사는 막현더뚝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며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텐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바시보 스바시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 없소?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 사람은 죄수신 분이에요. 친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한 사람으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소련 이 장교에 수술을 해줘가지고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군의관처럼 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나한테 부탁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 소련 장교의 말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나의 의사니까. 자, 그래서 결초보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의도의 발언이다. 자, 그러면 결초보은 죽은 뒤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그래서 소련 장교가 지금 이인국 박사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배비장전. 그래서 이건 고전 산문이죠. 내용 볼게요. 이게 약소하지만 우선 너의 어미에게 갖다 주어 양식이나 팔아먹도록 해라. 방자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채 응락을 하였다. 나으리께서 정 그러시다면 편지를 써주세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너의 수단에 달렸는데 눈치 있게 잘해봐라.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요. 누가 말하고 누가 대답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 이건 나으리가 얘기한 거고 이건 방자가 말한 거고 나으리가 다시 너의 수단이 중요하다면서 눈치껏 일을 하래요.
자, 그러면서 방자는 애랑에게 편지를 전했다. 그러니 나으리가 방자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부탁의 대가로 어미에게 갖다 줘서 양식이나 팔아먹으라고 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의 수단 편지를 전해주면서 방자가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다음과 같다. 낭자를 한 번 본 뒤로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에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게 낭자 손에 달렸으니 모쪼록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나으리가 편지 쓴 걸 방자가 전해준 거야. 그래서 애랑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자는 애랑에게 말했다. 답장을 하되 허투루 하지 말고 애같하게 써버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방자랑 애랑이랑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은요. 누구의 대사인가요? 아니죠. 서술자가 진행하면서 이게 속도감이나 아니면 진행자로서의 가이드 멘트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거든요. 편지가 되게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위해 편지를 줄여서 내가 전달해 줄게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한다. 줄여서 편지를 알려주는 거야, 내용을.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추론,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은 국제체제에서 어떤 국가가 과도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함에 따라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국제체제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국가가 패권국이 되는 거죠. 자, 그때 패권국은 동일한 시기에 여러 국가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자, 세력 균형 이론에서는 우호 세력과 적대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룰수록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해요. 힘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서 동맹을 유지해야 저 패권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동맹으로 우호 세력을 만들어서 특정 국가가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균형을 유지해서 전쟁을 막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지. 자, 여기 더 읽기 어려워요. 좀 긴장 상태니까. 그럼 가볼게요. 세력 전이로는 아직 우리가 못 봤죠. 이건 이따가 보자. 점프. 산업화로 인해 국력순위 변동 가능성이 커졌나. 우리 아직 못 읽었죠. 산업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따 봅시다. 3번.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군사력과 국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인가요? 지금 패권국에 대해서 설명은 맞는데 여러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유일한이 틀렸지. 그 다음 세력 전이 이론 아직 안 봤죠? 그럼 나머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세력 균형 이론은 산업화 이전에 발생한 전쟁을 설명하는 데 충분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달라졌겠지? 그러면서 국력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력. 그래서 그 결과 탄생한 게 세력 전이 이론. 그러면서 국력 순위가 자주 변동된다라는 예가 나와요. 그러면서 쇠퇴하기 쉽다 그랬죠, 패권국이. 그래서 2번이 참이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세력 균형 이론과 달리 국가 간 동맹관계의 중요성. 여기도 동맹관계가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죠.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중요하고 얘는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관계가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해요, 동맹은. 그 다음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관계. 여러분 세력 전이 이론은 산업혁명 후잖아요. 농업은 뭐야? 예전이지. 산업혁명 전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답안 2번인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